네, 지난해 12월 미국 연준이 고용 목표제를 도입시켰습니다. 일본 중앙은행도 이번에 물가 안정 후순위 정책을 선언을 했죠.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그동안 최고의 기치로 꼽았던 물가 안정을 뒤쪽으로 순위를 좀 내린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맞물려서 역벌코 모멘텀이라는 용어가 새로 생겨나고 있는데요. 이것이 무엇인지 오늘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요즘 어려운 경제 신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볼커 모멘텀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이 나온다고 함은 그 전에 볼커 모멘텀이라는 게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어떤 뜻인가요? 예, 요즘 그 미국 증시 상당히 좋죠. 네.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글로벌 증시가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서 사실 이달 말에 있을 FRB 회의가 아마 단기적으로 보면은 글로벌 증시의 향후의 방향성을 결정할 중요한 그 갈림길로 되는데요. 회의에 앞서서 지금 역볼코 모멘텀, 그다음에 볼코 모멘텀 관련된 논쟁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 첫 연준 회의에서 그 결정될 올해 그 미국의 통화 정책의 방향을 결정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폴 보커라는 사람은 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아주 이게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획기적인 정책을 많이 내놨던 사람입니다. 또 네. 실패를 실패를 해서 아마 볼코 페일러다 해서 볼코 실수도 저질렀던 이런 그 분인데요. 제 자막에 폴 보커라는 사람은 제2차 얼시ок 이후에 미국의 그 페드 의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이 볼코 모멘텀 한 발로 말씀드리면 볼코 독트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역시 이때 볼코가 가장 중요한 것이 2차 얼시ok 이에 미국의 물가가 상당히 불안했거든요. 네. 이 코스트 푸시 공급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물가를 굉장히 안정시키겠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중앙은행의 목표인 물가 안정을 강하게 설립했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유지하다 보니까 정부에 흔들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중앙은행이. 네. 그래서 물가 안정 목표를 위해서 중앙은행이 정책적으로 협조하는 것보다는 독립성을 이렇게 강화시켰다 해서 이게 아주 유명했던 겁니다.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물가 안정을 위해서 하려면 역시 인플레 타겟팅 같은 것 이런 것을 처음으로 제기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제도상을 도입한 것은 1990년 뉴질랜드 중앙은행인데요. 네. 그런 인플레 타겟팅의 개념을 처음으로 정립한 사람이 폴 보커다 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아마 시청자 여러분이 개괄적으로 아셨을 거로 생각됩니다. 네, 한때 연준 의장을 했던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물가 안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중앙은행을 따로 독립시키기도 했던 인물인데요. 최근 들어서는 이 역볼커 모멘텀이 경제 신호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또 어떻게 방향을 저희가 좀 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네. 1월 말에 있을 그 올해 첫 연준 회의에서 아마 이 문제가 가장 크게 거론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말씀대로 역볼코 그 모멘텀이라는 것은 버냉키 독트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러면 버냉키가 지금까지 미국의 통화 정책을 어떤 각도에서 이끌었을까 하는 것을 시청자분이 굳이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한국경제TV의 방송을 금융위기 위해 지금까지 내용을 쭉 정리해보면 아실 거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좀 확인시켜드리면 물가 안정보다는 버냉키 의장은 위기 극복과 성장을 우선해야 했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 버냉키 의장이 중앙은행의 독립성 물론 지키는 건 중요하죠. 그러나 위기 때의 성장 우선을 가려면 정책 여지가 적은 상태에서 경기를 부양시키고 위기를 극복시키려면 아무래도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 네. 중앙은행의 독립성보다는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독립성보다는 협조를 더 강조하는 것이 이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서 작년에 그 12월 달에 아주 FRB 역사상 아주 획기적 조치랄이죠. 고용 목표제를 네. 도입했지 않습니까? 그때 내용은 아마 진행자께서도 6.5%의 실업률이 될 때까지는 현 통화 정책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하겠다 하는 인플로이먼트 타겟팅 제도 이것을 이제 도입했는데요. 인플레이션 타겟팅이 아니라 인플로이먼트 타겟팅 네. 고용 목표제, 그 다음에 그로스 타겟팅 성장 목표제. 그래서 통화 정책 목표의 성장률 어디까지 끌어올릴 것이다 하는 이런 그 그로스 타겟팅이 대부분 다
역볼코 모멘텀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중앙은행의 최고 기치였던 물가 안정보다는 성장을 더욱더 우선시하는 바로 역볼코 모멘텀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이 시간에 여러 번 다뤄봤던 천사와의 키스 그리고 혹은 악마와의 키스와 연관되는 그런 의미겠네요. 네, 아침부터 이제 키스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는 이게 경제학사에서 보면은 중앙은행의 그 어떤 통화정책 목표 관련해서 사실 학파 간에 천사와의 키스, 악마의 키스 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이렇게 경제 용어가 그때 빡 튀어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TV라든가를 통해서 쭉 보시면 연관성이 서로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볼코 모멘텀과 역볼코 모멘텀도 볼코 모멘텀은 천사의 키스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역볼코 모멘텀은 악마의 키스와 된다. 그래서 여기서 악마는 잘못된 게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악마라 하니까 좀 상당히 부정적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천사의 키스, 악마의 키스 내용을 얘기하면 천사의 키스는 천사는 깨끗하지 않습니까? 가장 기본만 충실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중앙은행 입장에서 설립 목적이 물가 안정이니까 기본만 충실해라. 천사와의 키스만 해라 해서 마이터리스 즉 통화론자가 주장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네. 그러나 케인즈형 같은 경우에는 경기 부양이라든가 위기 극복이 목적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물가 안정 이외에 다른 목표를 중시한다 해서 마이탈리스트 보고에는 이게 이 중앙은행이 삐뚤어 간다는 얘기거든요. 삐뚤어 가다 보니까 이게 악마의 키스를 한다 이런 얘기 되겠죠. 네. 그래서 과거의 천사의 키스와 악마의 키스가 지금은 볼코 모멘텀과 역볼코 모멘텀이란 논쟁으로 이렇게 비슷한 논쟁이 전개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미국뿐만 아니라 각국 중앙은행들에서도 이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볼코 모멘텀의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물가 안정의 목표를 두고 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후순위, 물가 안정 후순위 정책도 이렇게 새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고용 목표제를 도입하는 문제, 네. 그 다음에 성장 목표제를 도입하는 문제, 이거 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사례를 좀 보면 미국은 고용 목표제를 도입했고요. 영란은행은 이게 영란은행이 획기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성장 목표제를 도입했습니다. 네. 지금 영국이 WD 무료가 되다 보니까 성장률 2% 이상 끌어올리겠다 하는 여기서 영국의 2%는 잠재 성장률에 해당됩니다. 이상 끌어올리겠다 하는 통화정책의 명목 경제 성장률을 이렇게 올리겠다 하는 이거는 아주 획기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물가 안정은 지금 사실상 포기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엔저를 유도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죠.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선진국들이 이와 같은 물가 안정의 역볼코 모멘텀이 이렇게 해당되는 이런 성장과 고용과 이런 것을 중시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른 신흥국들도 지금의 중앙은행의 태도를 볼 때는 명시적으로 선진국만큼 이렇게 선언하지 않지만 묵시적으로는 물가 안정보다도 이런 고용과 일자리 창출과 그 다음에 경기 부양,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이때 이렇게 더 우선순위를 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금 뭐 일본은행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틀 전에 끝난 일본은행의 이 정책회의 상당히 이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지요. 네, 일단은 물가 안정은 포기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렇게 비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잠시 말씀드리면 물가 안정을 포기하다 보니까 결국 인플레 타겟팅 선을 사전에 협의한 내용을 이 회의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는 2%로 올렸죠. 네. 그러면 발권력을 동원해서 엔저를 유도한 데는 사실상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보면 이 발권력을 동원해서 자국의 통화를 이렇게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굉장히 나쁜 행위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냐, IMF과 독일과 이런 미국 같은 모든 국가들이 반발해서 글로벌 환율 전쟁이 이렇게 가열되고 있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엔달러니 90엔 정도 가니까 일부 사람이 100엔 이상 올라간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는 네. 이 방송을 통해서 지금은 엔달러 환율이 90엔 이상 가는 것이 수입업체 일본 국민도 안 좋게 생각하고 수출업체도 안 좋기 때문에 90엔에서 슈팅하는 기간에 지금 환율이 올라간다는 슈팅하는 기간에 있어서 뭐 92엔, 93엔 정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도 네. 이렇게 한국경제TV를 통해서는 90엔 이상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최근에 엔달러 환율이 90엔 딱 찍고 88, 89 해서 굉장히 주춤한 양상을 볼 겁니다. 왜냐? 정책적으로 엔저를 끌어올리는 것은 그만큼 우호 세력을 형성하지 못하면 아베가 곤혹스럽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전 세계가 반대하고 있고요. 일본도 수출업체, 수입업체, 국민들 다 반대하니까 아베가 아무리
고집스럽게 생겼다도 엔저 정책을 끌어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엔달러 환율이 90엔대 내에서 지금 주춤한 양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있습니다. 오늘 새로운 용어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번 일본 정책회의가 끝나고 나서 일본에서 이 미에노 패러다임 그리고 대정상 패러다임 굉장히 얘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또 어떤 논쟁인가요? 네, 일본에 있어서 물가 안정을 가장 목적을 잘 달성한 사람이 1990년대 전후에서 일본 중앙은행의 총재를 맡았던 미에노 총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에노는 물가 안정을 하고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강조했으니까 이거는 볼코 모멘텀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대장성 패러다임은 뭐냐 하면 대장성 패러다임은 물가 안정보다는 성장 촉진, 엔저 유도, 수출 중심. 그래서 과거 1950년대 초반서부터 약 이렇게 50년간 정권을 유지하면서 대장성, 지금의 아베가 총리를 맡고 있는 대장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가장 이렇게 이런 패러다임을 갖고 그래서 역볼코 모멘텀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이 논쟁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 다 중앙은행의 목적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일본의 중앙은행이 사실 이러한 역정을 치렀다는 것은 역볼코 모멘텀에 해당된다. 네. 그래서 일본에서는 지금 떠들썩하게 지금 일본 내에서 하는 미에노 패러다임이 무너지는 게 아니냐. 네. 그러면 대장성 위주로 일본의 아베 정부 쪽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민련 위주게 되겠죠? 자민련 패러다임 쪽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지금 일본 내에서도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다. 학계에서는 정말로 비난의 소리가 많습니다. 네. 이게 아베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얼굴이 상당 부분 찡그러지지 않겠느냐. 지금은 아주 의지가 강한 식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마 얼굴이 찡그러지는 표정이 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엔저 정책도 실패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1억 30년도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미에노와 대장성 패러다임은 어떻게 보면 일본 내에서의 볼커, 역볼커 모멘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중앙은행들,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역볼커 모멘텀에 기류를 타고 있죠. 우리나라로 돌아오면 이제 한국은행의 태도, 한국은행의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말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비판이 일고 있죠. 네,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이렇게 새로운 용어가 나올 만큼 변신하고 있는데요. 네. 상대적으로 덜 변신하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폭도 적고 돈도 안 풀고 이런 것이 지금의 모든 통화에 대해서 원화가 강세돼서 지금 한국경제신문의 일면 톱으로 보면 그렇게 어렵게 찾았던 현대차라든가 기아차 같은 이런 게 지금 마켓시어상으로 자꾸 일본에 대지저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차기 정부가 들어오면 정부에 맞춰서 경기를 부양하려면 좀 협조하지 않겠나 하는데요. 상당 부분 다행인 것이 김정희 총재께서 그동안 여러 가지 좀 얘기가 많았습니다는 최근에 보면 물가 안정보다는 성장에 부양을 하겠다 하는 네. 뭐 이런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습니다는 모 자리에서 그런 쪽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중앙은행의 변신을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분명히 말씀드리면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경기 부양 이런 쪽으로 간다면 사실상 중앙은행 입장에선 독립성보다는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때그때 맞춰서 부처의 운신의 폭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부처도 개편했지 않습니까? 부처도 새로운 환경에 개편을 해서 정부조직법도 새롭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앙은행도 독립성도 본질을 훼손시키면 안 되죠. 그러나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정부와 협조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경기가 안 좋은데 중앙은행 독립성만 살리겠다고 외골수로 하면 큰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 세계적인 중앙은행은 지금 경기부에서 이렇게 협조하는 자세로 간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은 물가가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 들어와서 경기 부양하는다면 중앙은행도 금리 인하든 아니면 돈을 좀 풀어서 가계부채 문제라든가 이래서 중하위 계층에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중 부담 문제를 좀 풀어주는데 네. 중앙은행이 좀 일조를 해줬으면 해서 김정일 총재가 성장 목표제 이래서 물가 안정 이외에 다른 것을 고려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는 보다 좀 강하게 이렇게 좀 말씀하신 게 네.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각국 중앙은행들의 이 물가 안정보다는 성장 중심의 정책, 이 역볼커 모멘텀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